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정치루킹 이인혜 기자와 함께하는 순서입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 함께 꾸미고 있죠. 자, 오늘도 이인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인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수견 대법관 후보에 대해서 아주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네,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어제 임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취임식까지 했더라고요. 네,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할 줄은 몰랐어요. 맞습니다. 저도 8월 1일 날 원래 그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때 임명 동의가 미뤄지면서 좀 더 시간을 끌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금요일 날 하던 할 거를 월요일로 미뤄가지고 금방 해버린 걸 볼 때 이게 약간 뭔가 좀 작전이 걸렸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보통 그러니까 반대가 워낙 심하면은 살짝 김 빼기를 한 다음에 좀 강경파들이 이렇게 좀 방심한 틈을 타서 팍 치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딱 그 상황인 것 같아가지고 이 누가 보더라도 용산과 또 대법원장의 원픽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참,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 이수견 대법관 임명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정말 화가 났던 것이 민주당에서 딱히 반대는 안 했다. 그리고 그렇죠. 민주당 어떤 국회의원들은 되게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다. 특히 박지원 의원이라든지 박범계 의원이 이수견 대법관 통과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열받은 것이 제가 어제 보도해 드린 겁니다만 조국혁신당에서도 이 이수견 대법관을 찬성했구나 또는 적극적으로 찬성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의원이 있었다라는 보도였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래 약속드렸거든요. 어느 의원이 그러고 다녔는지 제가 꼭 밝혀내겠습니다. 밝혀야겠다 했는데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몇 군데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한 얘기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느냐. 조국혁신당 의원들 누구한테도 그런 말 들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의원총회는 물론이고 다른 뭐 사적인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 한 적 든 적이 없다. 내가 모르는 곳에서, 내가 안 들은 곳에서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간에 적어도 내가 듣는 공간에서는 아무도 그런 얘기 한 사람이 없었다. 그 국회의원 2명 이상으로부터 제가 복수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럼 이 언론 보도에서 조국혁신당도 이렇더라라고 이야기한 거는 예, 뻥이죠. 애초에 조국혁신당에서는 지금 이제 조국 대표 문제도 있기 때문에 네. 대법관을 좀 속된 말로 함부로 임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조국혁신당에서 찬성했다고 도대체 누가 이야기를 하고 다녔는지 예.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조국혁신당 의원은 모두가 이수견 대법관을 반대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종의 이제 반론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네. 정정 보도라고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연락을 취해가지고 전화 들은 의원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이 사람이 조국 대표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데 그리고 이 사람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게 너무나도 명백한데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고 내가 못 듣는 곳에서 내가 잘 모르는 곳에서 뭐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으나 적어도 내가 듣는 곳에서 그 자리에서 이수견 찬성한다고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그러니까 복수의 국회의원한테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지금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박은정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한간에서는 사실 찬성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것이 또 사실이 아니래요. 아닌 거고. 박은정 의원 같은 경우에도 더 강하게 질책을 하려고 했는데 그 인사청문회 분위기가 이상하게 가는 바람에 더 말을 못했다. 사실 더 강하게 맞아요. 얘기하려고 네네네. 했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이게 인사청문회 봤을 때에 좀 이 워낙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고 뭐 여당 의원들은 당연한 것이고 이렇게 뭔가 공격성 질문이라든지 혹은 질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박은정 의원 입장에서는 그런 질문들을 하는 게
너무 좀 이질적이었을 것 같다는 차원에서 오히려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이상하니까 네. 이렇게 쉽게 얘기하기 어려웠던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주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수견 대법관이 오늘 결국 취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대법관 후보가 아니라 그냥 대법관이에요. 정말. 예, 취임을 하면서 첫 번째 얘기로 한 것이 송구스럽다였어요. 이렇게 돌반지 주식 이와 관련해서 가족 문제 송구스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다른 대법관들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뭐 들어오는 경우도 있으나 뭐 그런 경우는 아니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한편으로 보면 그나마 낫다라고 해야 되나 어떨래나 하여튼 뭐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좀 씁쓸한 생각은 좀 지우기가 어렵네요. 네. 저도 사실 인사청문회 과정도 그렇고 제가 왜 계속해서 이제 이수견 대법관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었냐면 실제적으로 이수견 대법관이 지금 해왔던 방식들이나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재산 증식 그 자체를 가지고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보면 지금 편법 증여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사실 편법이나 불법이나 이런 부분들로 일반 상식에 의해서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그렇죠. 없는데 예. 그리고 일반 서민들이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러니까 기득권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렇죠. 증식들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대법관으로서 또 어떻게 보면은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고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하는 사회적 공인으로서 과연 그 책임을 다할 수 있겠는가? 특별히 남편 같은 경우에는 또 이해충돌 우려가 많은 그렇죠. 지점들이 있는데 그 지점들을 다 극복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대로 이 사람이 재판할 수 있을까? 그렇죠. 라는 의구심이 상당히 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좀 국민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다 해서 알 권리 차원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왔던 거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그러니까 거의 거론 안 된 부분도 많아요. 네, 저희가 다루었던 지난주 내용이나 이제 오늘 다루게 될 내용도 사실 인사청문회에서 잘 다뤄지지도 않고 그냥 서면 질의로 끝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면 질의를 한번 읽어라도 주면 좋았을 텐데 네. 서면 질의서를 우리가 찾아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떡하니 있는 내용들. 네. 근데 청문회에서는 한 번도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내용들도 꽤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서면 질의서도 사실 내용이 미진한 부분들도 그렇죠. 상당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많고 당연히 통과되어선 안 되는 인물이 지금 대법관이 되어서 이제 실질적으로 활동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의 재판에 어떤 네, 영향을 미칠지 솔직히 엄청 걱정돼요. 모르겠고 그러니까 좀 답답한 부분들이 좀 있죠. 당장은 지금 조국 대표 재판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이재명 대표 재판도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이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참, 특히 지금 제일 걱정스러운 게,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수견 대법관을 젠더 문제를 막 거론하면서 상당히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요. 근데 젠더 문제 관심이 있고 적극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해가지고 진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박지원 의원이 젠더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진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언론이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중도 보수 차원을 넘어서 극우에 있는 사람인 그렇죠. 건데 많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애초에 어떤 편향성이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박지원 의원이 그렇게 그러니까. 찬성을 하라고 종용을 하는 그런 전화들을 돌렸다는 것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었고 근데 사실 거기에서 또 나온 얘기가 조국 혁신당의 모 국회의원도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다. 그러니까 본인의 말의 명분을 더 쌓기 위한 차원에서 그런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뭐 이보다 더 나쁜 사람이 올 수도 있으니까 이수견이 낫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대는데 그런 말을 한 사람은 적어도 그 말을 한 사람은 조국 혁신당에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그 말을 들을 때 나는 이 말은 다른 사람이 했을 거라고 난 처음에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다른 사람인 걸로 지금은 드러나요. 그런데 제일 지금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이번에 또 새로
그 이수견 대법관의 문제점이 또 하나 드러났다고 하죠.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뭐 재산 문제라든지 네. 주가 조작 문제라든지 자녀 문제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와 또 별개의 또 문제가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어떤 게 있나요? 지금 이제 국힘에 네. 모 의원과 좀 특수 관계이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좀 실명을 거론하면 김재원 의원과 좀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정황들이 있습니다. 네, 자, 남편 같은 경우에 네, 그 조영석 변호사 같은 경우에 오래전에 윤석열과 가까운 친윤 로펌인 네. 그 법무부 유루 출신인데 그 출신이라고 돼 있었어요. 그러면 이번에 김재원 의원과의 특수관계도 남편과의 관계인가요? 아니면 뭐 남편을 포함한 남편과의 관계가 좀 더 이제 깊은 건데 어쨌든 남편과의 그 관계성 안에서 지금 또 이수견 대법관도 좀 연관이 있는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김재원 의원이 사법연수원 26기인데 이수견 대법관도 그렇고 남편 조영섭 변호사도 그렇고 다 26기네요. 다 26기로 일단 묶여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인맥은 형성이 되어 연수원 있는 동기. 거, 네, 예. 연수원 동기로서 이미 이제 연은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남편이 조금 더 이제 좀 직접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네. 이제 조영섭 대표가 지금 현재 동행복권 대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동행복권을 실제적으로 같이 운영했던 전 대표였던 사람이 김세중 대표였는데 네. 김세중 대표가 김재원 의원의 보좌관 출신입니다. 잠깐만요. 자, 실제로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경찰 스피도 100 네. 발권 오류와 관련해서 김세중 동행복권 전 대표를 소환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자, 여기에 보면은, 자, 김재원 국회의원의 보좌관인 김세중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예, 바로 이 사람은, 이 김세중이라는 사람은, 바로 김재원 의원의 보좌관입니다. 근데 김재원 의원의 보좌관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자회사에 그것도 돈이 많이 들어오는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회사의 대표로 앉혀놨다. 그렇죠. 근데 또 조영섭 대표하고는 사법연수원 동기이니까 이 동행복권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인 그렇죠. 거죠. 네. 자, 이게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제가 네. 이거를 여기 좀 예, 하나씩 그려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조영섭이라는 사람은 이 조영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자, 조영섭. 자, 있고 이 조영섭이라는 사람은 바로 이수견의 남편입니다. 이수견의 남편이에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이 사람은 예. 떨어지네. 제주 반도체라는 곳의 대표입니다. 자, 잘 붙지를 않아서 예, 이렇게. 잘 붙을 거예요, 이제. 네. 붙어라, 이것들아. 야. 네, 붙었어. 네. 예. 자, 조영섭이라는 사람은 이수견 대법관의 남편인데, 남편이면서 예, 동시에 제주 반도체 반도체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이 제주 반도체의 자회사로서 아주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회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동행복권입니다. 자, 동행복권이 이 제주 반도체의 자회사가 있죠. 그래서 이 조영섭 씨가 이 동행복권의 어떻게 보자면 지배주주 정도 되겠죠. 근데 이 동행복권의 대표가 또 누구냐? 대표가 바로 김세중이라는 사람이고, 이 김세중이라는 사람이 김재원 의원의 보좌관이더라 라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동행복권이 결국에 김재원 의원과 연결이 되는 게 돼버립니다. 결국에 조영섭 씨와 김재원 의원, 이수견
대법관과 김재원과 다시 연결이 되는 이렇게 줄줄줄줄 연결이 되는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아니 밑에 그냥 붙이시면 예,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관계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영섭, 이수견, 김재원 그리고 그 사이 김세중, 동행복권 줄줄줄 이어지는 이런 관계가 형성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김세중 대표는 이제 그만두고 다른 분이 이제 대표인데 어쨌든 그 계속 제가 그 이수견 대법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때 이야기했던 그 복권법 위반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이게 얼마 전에도 이게 한번 네, 조사를 받았더라고요. 조사를 받아서 이 김세중 전 대표가 이제 소환돼서 이제 같이 혐의가 인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 네. 5월 달에 그 기사를 보니까 올해 5월 달에도 소환돼서 조사를 네, 받았더라고요. 받았고요. 예.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김세중, 조영섭 이렇게 대표 체제가 되어서 동행복권이 2018년부터 복권 사업을 하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김세중 대표는 이제 그만두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동행복권이 이제 복권 수탁 사업을 하게 된 것이죠. 자 보니까 이 동행복권이 그러니까 복권 사업자로 정해지는 과정에 대해서도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같이 경쟁을 하던 경쟁업자가 갑자기 탈락하게 되고 그 경쟁업자가 탈락한 이유와 똑같은 이유를 가지고 있던 동행복권은 탈락하지 않고 오히려 사업자로 선정이 되는 네. 바람에 주변에서 이거 좀 이상하지 않느냐, 특혜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 실제적으로 원래는 이제 행복 복권이라는 데서 이제 됐었는데 갑자기 이제 1등, 2등이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복권 사업을 이제 경쟁 입찰을 하게 되는데 그때 1등이 나눔 복권이었고 2등이 동행 복권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선정하는 과정도 문제가 많았는데 이제 선정이 되고 나서 보니 갑자기 행복 복권을 과징금 부과를 조사 이제 하지 않았다,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등을 날려버렸네. 갑자기 날려버리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날려버린 점도 석연치 않은 게 1등이 되고 나서 뽑혀서 이제 수탁 사업을 이제 하려고 하는 그때에 이제 행복복권에 있던 사람이 동행복권의 비리를 국민권익위에다가 고발을 하게 되는데 내부 고발자가 있었구나. 고발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갑자기 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서 조달청에게 이 사람 하면 안 된다. 행복복권 하지 마라. 그래서 2등인 동행복권이 갑자기 1등으로 되면서 이제 복권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죠. 야,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기가 차네요. 네. 2등이 1등을 날려버리고 네, 갑작스럽게 어떤 특혜를 받았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석연치 그렇죠. 않은 이거는 부분인 거죠. 누가 보더라도 특혜가 있었다라고밖에 달리 말을 못 하겠네요. 네. 자, 뿐만 아니라 지금 이게 제주 반도체가 계속해서 주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를 얼마나 깔끔하게 했는지 분명히 주가 그래프상을 보면은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지금 뭐 돈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보면 또 상당히 또 깔끔해요. 그렇죠. 예, 그와 관련해서 또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다죠. 2024년 4월 30일에 네. 이제 조영섭 대표가 본인이 갖고 있던 주식 중 10만 주를 이제 한해 근로복지기금이라고 해서 이제 어쨌든 기업의 근로복지를 위해서 기금으로 운영되는 곳에다가 이제 증여를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게 원래 취지는 기업에서 당연히 이제 근로자들의 복지를 이제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걸 위해서 한다라는 좋은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걸 악용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증여세나 혹은 법인세를 내지 않고도 자신의 차명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재산 자체를 깔끔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2024년 1월 달에 주가가 한참 뛰고 나서 그 이후에 얻게 되는 어떤 그 이익들을 좀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사안을 일부러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좀 처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네, 이 부분입니다. 자, 기사도 있어요.
인재 확보 목적 제주 반도체 사내 근로복지기금 운영이라는 기사가 있는데 이 기사가 지난 5월에 발행이 된 기사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5월 달이 어떤 시점이냐? 주가 조작이 진행되던 시점인 거죠. 자, 여기 보시다시피 갑자기 주식이 확 뜁니다. 이 주식이 뛰는 시점이 올해 1월이에요. 1월. 올해 1월인데 자, 최고치를 찍고 내려오기 시작하는 시점이 올해 2월 3월입니다. 그리고 5월 달쯤 되면 이제 이미 이제 절반 이상 내 떨어지게 되는데 바로 이 시점이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는 시점인 거죠.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내복지기금을 뭐 좋은 목적으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차명 주식을 돌리는 방향으로도 많이 써요. 그리고 여기 사내복지기금으로 가져가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다른 복지기금에서 뭐 보통 재단이나 기금에 주식을 기부할 때는 5% 이상 넘잖아요. 그걸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특별하게도 세금을 더 물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사내복지기금에 들어가면은 그런 제한이 상당히 완화됩니다. 그러면 진짜 명분도 챙기고 네. 실리도 챙기는. 그리고 이렇게 방식으로. 되면은 내 돈은 아닌, 내 주식은 아닌 걸로 되어 있으나 이게 복지기금을 내가 운용을 할 수는 있죠. 내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주식의 제일 큰 목적이 뭐겠어요? 경영권 확보잖아. 그렇죠. 예, 경영권이 나한테 있으면 주식이 얼마 있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돈을 버는 거니까. 그러니까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되는 거야. 항상 일정한 비율의 주식은 거기 있는 거야. 일정한 30% 이상의 주식을 갖게 되면은 또 여러 가지 뭐 그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식 보유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내리고 대신에 이거를 그 사내복지기금 이런 데 분산을 해두게 되면은 나는 경영권을 방어해서 좋고 또 내가 돈을 적게가 재산이 적으니까 세금 적게 나오는 거고 와. 절세까지 같이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놀래? 본인이 취재를 해가지고 왔으면서 제가 취재를 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들으니까 와 하죠. 와 할 정도라서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차명 주식을 이쪽으로 돌린 거다라고까지는 알았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이익이 있어요라고 들으니까 배신감 느껴지죠. 너무 열받아요.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다 그 주가 조작 이후에 어떻게 처리할 것까지도 다 이미 감안하고 계획한 네. 계획성이다 이거는. 예, 그런 볼 의혹을 수가 없는 거죠.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약과예요. 이것이 진짜 이건 약과예요. 이제부터 더 열받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 이걸 가지고 어떻게 송구스럽다 차원에서 끝날 수 있는 문제인가요, 그렇죠. 이게? 이거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그 이수견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까지는 몰랐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조영섭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도적으로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 대법관 가족으로는 좀 그래요. 아. 이게 원래 왜냐면 부부는 경제 공동체라 그러거든요. 따라서 조형섭 변호사가 얻어들인 수익은 사실 이수견의 재산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보통 부부는 경제 공동체라 그래가지고 그 한쪽 부부가 그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 예 그래서 보통 그 세금도 같이 맞는 경우도 많고 뭐 그래요. 하여튼 뭐 그런 부부 그래서 뭐 저기 그 부인이 받은 돈은 그 뇌물은 남편이 받은 뇌물로 동일하게 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는. 근데 이것도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약간 아리까리하다. 아 의심스러운데 아 이상한데 이 정도죠. 근데 이제부터 나올 대목은 진짜 열받는 대목이에요. 혹시 내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열받는 대목이 어디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심한 게 학연 지연 지연. 나오면 좀 되게 짜증나잖아요. 아, 그렇죠. 예.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이재명 대표하고 같은 학교 출신이다라는 거 가지고 괜히 나올 때마다 난 되게 짜증나. 왜냐? 나는 이재명이라는 사람한테 학교와 같다는 이유로 이익 본 게 없어. 손해를 봐서 손해를 봤지. 그런데
같은 동문이라고 뭐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 뭐 동문 중에는 제가 안진걸 소장 같은 경우에는 네, 학번도 같고 같이 학교를 다녔어요. 이제서야 하는 얘기입니다만 같이 화염병 던졌어. 같이 돌멩이 같이 던지고 막 그랬던. 운동을 하던 예. 사이였군요. 네, 그랬던 사이인데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안진거라고 뭐 얘기 엮여가지고 동문이네 어쩌냐 하면 내가 더럽을 하겠어. 손절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손절은 내가 저기 우리 그 정으로 의원하고 손절하고 싶어요. 아. 정으로 의원하고 저하고도 학번이 같아요. 아. 같이 역시 같이 돌멩이 던지던 친구인데 정으로 의원하고 내가 손절하고 싶고. 네, 농담입니다. 농담이고요. 예. 네, 농담인데 오늘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이수견 대법관이 지금 통과될 때 사실 처음에 통과 안 될 거라고 다들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그 전화를 돌려보니까 민주당 쪽에서 되게 부정적인 여론이 많더라고요. 근데 주말 사이에 갑자기 확 뒤집어진 거야. 왜 뒤집어졌을까? 그러면은 뭐 내부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듣고 하지 않았을까요? 고대 출신들이 열심히 뛰었대요. 고대. 네. 자, 이수견 대법관은요, 이번에 고대 출신 대법관, 즉, 고대 몫으로 배정된 대법관이었다고 합니다. 아, 이수견 대법관이 실제로 고대에 기부도 하고 네. 고대에서도 되게 인정하는 원래는 포항공대 공문이었는데. 출신이었는데, 포항대를 다니다가 이제 고대 가서 법대 가고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포항공대만 생각했는데, 고대에서 대학을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고대 몫의 대법관이었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고대 출신 정치인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거예요.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출신의 그 고대 몫의 대법관이 되다 보니까 고대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그러면은 민주당에서는 어떤 사람이냐? 일단 당장 허영, 백혜련 이런 사람들이 고대 출신인 거죠. 그래서 인사청문회에서 예. 질문을 하더라도 그렇게 별다른 질문을 하진 않았던 거군요. 그러니까 보면 백혜련 의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티가 날 정도로 통과시켜 주고 싶어 일부러 좀 살살하는 그런 게 눈에 띌 정도였는데 허영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기 조금만 더 들어가면 엄청난 내용들이 있는데 왜 저기서 주춤하고 말지라는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이 다 고대였던 겁니다. 그래서 고대끼리 끼리끼리 실드를 쳐줬다는 거예요. 일단 허영, 백혜련 이런 사람들처럼 뭐 인사청문회에 해당된 사람들, 인사청문 위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대요. 그리고 묘한 겁니다만 성대 출신인 주철현 의원도 꽤 적극적으로 나서줬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학연 지연을 어떻게 타파할 수 없는 학연 건가요? 지원을 정말. 타파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지금 부분 같은 경우에 제일 그 결정적인 부분이 고대 몫의 대법관이었다. 그러면은 여기서 드는 의문. 그럼 조국 혁신당 국회의원 누구가 이수견 후보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고 이야기가 다녔느냐.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이수견 후보를 꼭 통과시켜야 했던 몇몇 사람들이 나름대로 정치 자기들을 한 거네요. 네. 우리만 한 게 아니야. 조국 혁신당에서 우리랑 같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라고 뻥을 친 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검찰이나 사법부에 대한 것들을 잘 모르시는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이야기하는 조국혁신당도 찬성했을 정도면 뭐 이 사람 그치.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할 수도 수도 있고 저 같은 있었겠네요. 경우에는 어떻게 이수경 같은 사람을 찬성해 조국 혁신당에 배신감 느껴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이제 뻥이었던 거지. 아니 그러면은 사실상 인사청문회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을 명확하게 검증해야 되는 역할이었는데 네. 검증도 제대로 안 했는데 심지어는 이 사람이 되게끔 하려고 네.
정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죠. 아니 이래 갖고 사법부가 아우. 제 역할을 다 하겠습니까? 보니까 이제 고대 출신의 그 대법관이 늘 한두 명은 있었어요. 많으면 서너 명까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없어졌죠. 그러니까 아. 이번엔 들어가야 돼. 그렇게 했던 거죠. 아니, 그 이유도 보면은 사법부 심기 건드리지 말자. 이재명 대표 나중에 재판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이유도 저는 이해가 안 되죠. 네 납득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정말로. 나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쉽게 건드릴 수 있지만 내가 무서운 사람, 내가 무서워하는 사람은 쉽게 안 건드려요. 이거는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가 기선을 제압하는 때였는데 기선을 오히려. 제압하기는커녕 오히려 너희들 사법부의 말대로 잘 해줄게라고. 다만 이번에 이 이수견 후보 대법관을 그 옹립하는데 많은 역할을 했던 뭐 고대 출신 정치인이나 박지원 의원이나 뭐 주철현 의원 같은 경우는 앞으로 두고 여러 가지 혜택을 입겠죠. 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사법적으로 아니면 행정적으로 혹은 금전적으로. 그건 또 저희가 좀 네, 지켜봐야겠네요. 앞으로 지켜봐야 되고 네. 계속 비판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결국에 누가 피해를 보느냐, 조국 대표나 이재명 대표가 피해를 보고 이익은 똥똥한 데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옹립되면 이미 어느 정도 기득권적 사고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그 대법관 자리에 앉아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역할에 있으면 그럼 다수의 서민들도 네. 피해를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이런 상황에서 제일 나쁜 역할을 한 사람은 박범계 의원이에요. 그 양반이 제일 잘못한 거예요. 정말 누가 검찰 개혁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아 있었으니 우리가 제대로 될 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진짜 일선에서 제일 급한 게 검찰 개혁 그리고 사법부 개혁인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뒤통수 친 그렇죠. 상황인 거네요. 네. 오늘의 이 분노를 취재 역량으로 전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내일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뵐게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